유치원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은 공동체 의식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주요 가치 중 하나인 우리와 함께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에서도 일부러 한국의 교육기관을 찾는 외국인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딸이 캐나다 유치원에서 불합리하게 쫓겨났던 캐나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던 한인 유치원으로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인 유치원으로 옮긴 후 딸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딸 글로리아를 두고 있는 줄리예요.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는 캐나다이지만 글로리아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한국의 정서를 배우고 있답니다. 아이가 따뜻한 정서로 자라는 걸 원했는데 다행히 캐나다의 한국의 운영 방침을 따르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글로리아를 보내게 되었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호의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전 캐나다인으로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그런 것처럼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아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전까진 다른 나라를 알지 못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아가 태어나고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모든 관심이 바뀌었어요.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원했고 따뜻한 친구들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건 글로리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 특별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글로리아는 금색의 모발을 가지고 있거든요. 캐나다인을 떠올리면 유독 하얀색 피부에 노란 금빛 머리가 떠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글로리아는 그런 피부와 머리색을 가졌는데 문제는 캐나다 내에서도 글로리아처럼 밝은 색상과 선명한 색을 가진 캐나다인은 생각보다 드물다는 점입니다. 그건 캐나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전부 캐나다인이 나오는 TV 드라마에도 정말 금발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처음엔 그런 글로리아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커갈수록 인형 같은 외모를 자랑했기에 저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죠. 특별하게 강조를 한 건 아니지만 특이하게 별난 모발. 색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건 유치원에 입학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전에는 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크게 없었어요. 어른들의 경우 금색의 모발이 저처럼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았죠. 어딜 가도 예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엄마로서 듣기 좋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유치원에 들어간 이후 아침에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가 흐트려지는 날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헝클어진 정도를 넘어 뜯긴 듯한 흔적이 보이기도 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마다 글로리아는 웃으며 친구들이 자기 머리를 신기하게 생각한다며 별일 아니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정말 금색을 칠한 게 아니냐며 만져보고 싶다고 물었고 그러라는 말에 손을 비비며 양머리를 흐트려 놓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던 글로리아도 반복되는 유치원 친구들의 관심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한 주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매일 보는데 정말 염색한 머리가 아니냐며 묻고 만지라는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머리를 흐트려 놓는 행동들로 인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글로리아 머리색에 대한 관심이 도가 지나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었죠. 입학한 지 2달이 넘어가는데 선생님은 글로리아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는 말을 하고 글로리아 머리 색상이 다른 친구들보다 밝고 선명해 장난감처럼 예뻐 보였다는 말로 무마하길 원했죠. 전 글로리아 주변에서 머리를 매일 만지며 흐트려 놓는다는 몇몇 아이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탁드린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단정하게 묶은 머리로 갔던 글로리아는 여전히 흐트려진 머리를 한 채 유치원 버스에서 내렸는데
웬일인지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달려왔죠. 전 선생님의 중재도 효과가 없었다는 걸 직감했고 어떤 말로 글로리아를 위로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글로리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글로리아는 울면서 왜 선생님에게 말했냐고 묻더니 유치원에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모두 말해서 혼났다며 억울한 듯 울기 시작했죠.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하면서도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해 화가 났어요. 아이에게 대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길래 엄마 때문에 혼났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글로리아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방관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크게 실망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지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유치원 하원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글로리아가 친구들과 싸움이 나서 제가 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급하게 유치원에 도착하니 글로리아는 머리가 풀린 채 한쪽이 눈에 띄게 뜯겨 있었어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반대편엔 동양인 아이가 진정이 안 되었는지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 아이의 아빠, 엄마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더군요. 제가 도착하자 유치원 선생님은 글로리아가 동양인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이 까지고 너무 울어 부모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동양인 친구는 베트남 아이였는데 평소 글로리아가 말하는 아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매일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쥐어뜯으며 하지 말라는데도 매일같이 괴롭힌다는 걸 들었기에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웬일인지 유치원 선생님은 그런 상황 설명을 하나도 해주지 않더군요. 제가 글로리아에게 다가가자 글로리아는 큰 소리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어요. 전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엄마도 널 믿는다는 말로 아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길 바랐죠. 하지만 저와 글로리아 마음과 다르게 유치원 선생님은 글로리아가 자기 주장이 강해 자주 다툼이 있었고 글로리아 머리 색상이 예쁘다고 다가간 베트남 아이를 밀쳤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베트남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리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으름장을 놓더군요. 베트남 아이의 부모가 있는 앞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던가 아니면 유치원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한 게 맞냐고 유치원 선생님께 여러 번 항의했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베트남 부부 편에서 이야기할 뿐 저나 글로리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글로리아가 유치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그 베트남 부부가 상당히 큰 돈을 유치원에 기부하면서 글로리아가 나쁜 아이로 몰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글로리아와 집에 함께 있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 이해시키려 애썼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주는 의미 특별함이 때로는 돋보일 수 있지만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죠. 글로리아는 다행히 친구들과 다른 게 꼭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집에 머물 수 없기에 근처에 있는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니던 유치원의 규모가 커서인지 다른 유치원은 근처에 없더군요. 딱 하나 있긴 했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인 유치원이었습니다. 원생들도 한국 출신 아이들의 비율이 높았고 선생님들도 한국 출신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유치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글로리아가 유치원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다 보니 차라리 다른 문화권의 유치원으로 보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한인 유치원이라는 말에 아시아인이었던 베트남 부부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알아보니 베트남인들과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이 유독 한국인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어설픈 캐나다인들이나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이 다니는 유치원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를 한인 유치원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 한인 유치원에 갔던 날 글로리아는 상당히 긴장한 것 같았죠. 유치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제 눈에도 검은 머리에 주황빛 피부를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하얀 피부에 금색 모발을 가진 글로리아가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리아가 수업을 시작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글로리아가 하원에 집으로 올 때까지 머리가 뜯겨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죠. 글로리아가 하원한 후 가장 먼저 한 말은 유치원에 또 가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그 말에 상당히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 글로리아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글로리아는 한인 친구들이 자신의 머리 색상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다르게 만져본다는 친구도 없고 정말 내 머리 색상이냐고 묻는 친구도 없다고 전했죠. 단지 머리 색상이 정말 예쁘다는 칭찬을 처음 했을 뿐 그 이후에는 머리 색상에 대해 어떤 말도 없이 함께 놀고 수업을 들었다며 행복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유치원에 가겠다고 유치원복을 입고 가방을 매는 걸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유치원 문이 열려면 2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도 좋고 친구들과 오늘 어떤 놀이를 하며 놀지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다고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저 역시 기분이 좋더군요. 전과 다르게 한인 유치원에 다닌 후 에밀리라는 말이 많아졌는데 그날 배운 것들을 저에게 자랑하기 바빴죠. 전에 다니던 유치원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운다는 교육 방침으로 아침에 등원에 하원할 때까지 자신이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낼 놀이를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주된 일과였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부딪히는 시간들이 많았고 선생님은 자신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니 글로리아처럼 괴롭힘을 받는 아이들은 항상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인 유치원은 다르더군요. 등교한 시간 동안 아이들이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정해진 일과는 한인 유치원 교육 방침에 따라 선생님들이 짰는데 기본적인 알파벳을 배우거나 숫자로 덧셈, 뺄셈을 하는 것부터 기초적인 과학 원리를 놀이로 배우는 등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았죠. 특히 글로리아는 방과 후 태권도 수업을 좋아했어요. 전에 다니던 유치원과 다르게 하는 유치원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신청하는 아이들에 한하여 추가적인 수업을 더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수업 중 글로리아가 관심을 보인 건 태권도 수업이었어요. 하얀색 도복을 입고 발차기를 하는 게 멋져 보인다며 초등학교에 가 베트남 아이를 다시 만나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발로 뻥 차주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죠. 베트남 아이와 일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상처였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그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기게 해준 한인 유치원으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글로리아는 한인 유치원에 계속 다니게 되었는데요. 뭘 하나 하더라도 대충 하는 법이 없던 한인 유치원에 대한 기억들은 항상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키더라도 넓은 강당에서 전문 선생님을 초청해 배우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클라이밍, 인라인 스케이트, 점핑기구 위에서 댄스 스포츠를 추는 등 아이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경험을 늘릴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었죠. 글로리아는 한인 유치원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금발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필요 이상 주목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져 부담스러웠던 자신의 금발을 사랑하게 될 정도로 자신감이 더 커졌죠. 글로리아는 유치원을 졸업할 무렵 피아노를 곧잘 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했는데 모두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유치원 내 음악실을 별도로 둔 덕분이었어요. 한인 유치원에 입학한 순간부터 꾸준히 배웠기 때문에 졸업하는 7살쯤 되면 대부분 피아노를 곧잘 칠 수 있게 되고 글로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인 유치원이지만 대부분 교포 자녀들이 많은 만큼 한국어가 별도의 교과 과정으로 있었는데요. 한국어 시간은 아이들에게 늘 인기 만점이었어요. 물건을 사는 가게나 공항같이 다양한 상황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마을을 꾸며놓고 놀이로 접하는 한국어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한국어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유치원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글로리아가 유치원을 졸업할 땐 기본적인 한국어를 짧지만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수업은 인성교육을 꼽을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별도로 인성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가정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한다는 게 다소 낯설었는데 한인 유치원은 유아 시기는 인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게 유치원의 입장이었죠. 한인 유치원 아이들이 유독 친구들과 싸움이 거의 없고 서로 잘 어울려 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교육 철학이 밑바탕이 된다는 걸 알고 나니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글로리아가 아닌 유치원을 졸업할 시기가 되자 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집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거든요. 학교에 문의하니 스쿨버스를 보내줄 수 없는 거리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글로리아가 입학을 원한다면 받아줄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집까지 태우러 오는 건 어렵다는 게 학교의 입장이었죠. 결국 한인 초등학교에 보내려면 제가 매일 태워다주고 데려와야 한다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글로리아가 받았던 평온한 일상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교라 가능했다는 결론에 이르자 등하교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글로리아는 올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아마 글로리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면 한국어를 꽤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때가 되면 에밀리와 손을 잡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유치원에서 쫓겨난 후 어쩔 수 없이 딸을 한인 유치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캐나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인들의 교육 철학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릴수록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로리아도 한국의 교육 철학 아래에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캐나다의 한 커플이 한국과 중국을 여행하며 자신들이 체험한 일들에 대해서 SNS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여행기의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는 내용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빨리 들려달라는 반응도 있었던 뜨거운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글 솜씨도 좋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커플의 여행기 같이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쿠버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커플입니다. 저희 커플이 만난 지 500일을 기념해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느껴보는 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저희가 체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한국과 중국의 공항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먼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쉽지만 충칭 공항에서부터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입국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다는 것을 예상했고 그 시간에 맞춰 도심으로 이동하는 리무진 택시를 예약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입국 심사가 상당히 늘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잡한 공항을 가더라도 이렇게나 오래 걸렸던 적이 없었는데 길게 늘어선 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고 그 이유를 저희 차례가 되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더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입국 심사를 하는 중국인 직원은 총기를 소지했습니까? 까라며 저를 째려보듯 날카로운 눈으로 강한 어조와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라고 높은 톤으로 말을 했더니 계속 저를 째려보면서 진짜 총기가 없는 거냐 날카롭게 쏘아댔고 나의 직권으로 너의 몸을 직접 수색할 수 있다는 등 위협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수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얌전하게 그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런 입국 심사대의 태도에 짜증이 나긴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들은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공항의 조건대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지 엄격한 절차에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뚫어버리겠다는 기세로 도장을 찍어주었고 저희는 입국 심사대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고 저희가 예약한 리무진을 탑승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고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리무진 탑승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리무진 택시는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약금까지 지불해 놓은 상태인데 그 돈을 그대로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예약 문자를 받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중국인 상담사와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예약금까지 걸어야 했던 리무진 택시가 이렇게나 성의 없게 손님을 버리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약한 손님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손님을 태워 그냥 가버린다는 후기들을 듣기도 해서
정말 여유있게 예약 시간을 잡아놨는데 허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나왔고 입국 심사대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른 일반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갈까 했지만 여기 공항에서 그냥 끼니를 해결하고 여유있게 시내로 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항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기 위해 공항 내 여기저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규모의 공항답게 많은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반겨주는 식당은 한 곳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찾아볼 수 없었고 전부 다 중국어로 된 식당. 간판에 식당 앞에 비치해둔 메뉴판들도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음식 그림 옆에 있는 글자들을 입력하고 해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은 영어에 매우 서툴렀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현금을 냈더니 점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있는 QR코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걸로 결제를 하기를 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외국인이고 QR코드 결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100%의 어플을 설치해서 중국은행 계좌랑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금 결제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항에서부터 이런 경험을 하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왔고 시내로 가서 관광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출국 절차에 상당히 애먹을 게 분명해서 4시간이나 이르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국 항공사를 이용해 한국으로 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실수였다는 걸 눈치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이륙하는 한국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는 이륙 4시간 전에 오픈되는 반면에 중국 항공사는 이륙 3시간 전에 오픈을 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자국 항공사니까 출입국 절차가 더 빠른가 싶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등으로 줄을 섰고 체크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심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국 항공사 이용객들을 위한 출국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출국 심사를 받는 것이었죠. 벌써 줄이 엄청나게 길었고 저희는 이번에도 시간이 촉박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만큼 까다로운 출국 심사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몸수색을 하는데 일부 승객들만 임의로 몇 명당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승객을 몸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이슈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전수검사를 한다는 영어 안내문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럴 거면 체크인 카운터를 더 일찍 열어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등으로 체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시간이 다 임박해서 출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승객들이 시간에 맞춰 올 수 없었고 비행기는 당연히 1시간 가까이 지연을 하다가 이륙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짜증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안 그래도 나쁜 경험들이 많았는데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고 지금 가는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같은 동양권 문화가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냐는 생각에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주일 여행 계획을 잡아놨는데 너무 길게 일정을 잡아놓은 것 같아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는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길고 넓고 높은 웅장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죠. 그 복도 옆에는 한국스러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에 내려 입국 심사를 하러 가는 평범한 복도인데 한국의 공항은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20여 개가 넘는 입국 심사대에 하나씩 불이 켜지더니 모든 입국 심사대에 직원들이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대기자들이 많아지면 곧바로 즉각 그에 맞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춘 듯 했습니다. 굉장히 길었던 줄에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이라 예상했던 입국 심사가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입국 절차도 굉장히 간소했고 한국의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주더군요. 날카롭게 째려보던 중국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대비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여행 온 여행객에게 왜 이렇게 불쾌한 인상을 심어주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는 이제 기억에서 잊어야겠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받아가기 위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가는 곳도 상당히 쾌적하고 넓었습니다. 전광판으로 실시간 현황을 알려주며 처음 온 사람도 혼란을 갖지 않게 배려를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가 얼마나 빨랐으면 수화물이 미리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화물을 기다리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불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서는 수화물을 도둑 맞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자신의 가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도둑 맞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한국 공항의 쾌적하고 빠른 절차에 감탄하며 어느새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신나는 여행을 하고 캐나다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와는 다르게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멋진 인천대교를 건너며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천대교를 보면서 마지막까지도 관광하는 기분으로 공항에 간다는데 저와 남자친구는 혹시나 중국 공항에서와 같이 비행기를 탑승하는데 애먹을까 봐주머니에 여권이 있는지 여권을 내라고 하면 어느 주머니에 꺼내서 줘야 하는지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에서 그렇게까지 혼란을 겪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번 아찔한 경험을 했던 저희라서 불안한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출국 심사에 상당히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4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도 제 시간에 맞춰 열렸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승객이 몰리는 상당히 혼잡한 시간대였는데 업무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저를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 번도 새치기 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직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차마 양심상 새치기를 할 수 없어서 기다렸던 저희만 손해를 크게 봤었죠. 하지만 여기는 명확히 그 나라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모범적이었습니다. 성숙한 북유럽 사회를 보는 듯 했죠. 그리고 출국 보안 절차를 받으면서 한국 공항의 직원은 저와 남자친구가 일행인 것을 알고 같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그 나라와 같이 일행이든 아니든 떨어뜨려서 검사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주일 전 끔찍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너무나 빠르게 마쳤고 그 때문에 저희는 탑승 게이트 부근에서 3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전화기를 들고 가족들에게 잘 여행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간다는 인사를 하고 친구들에게도 한국과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출국 수속이 끝날 줄 알았다면 시내 구경이라도 더 하고 왔을 텐데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한국 여행 경험이 있던 친구들은 공항에 왜 이렇게 빨리 갔냐며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3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나중에 돌아가서 이야기해 주겠다며 급하게 통화를 끊기도 했죠. 하지만 누구를 탓할 게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 보았다면 이렇게 4시간이나 일찍 공항에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속 절차가 진행되는 공항이라는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한 번만 검색해 봤으면 됐는데 워낙 중국에서 당했던 게 커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한국 여행의 유일한 아쉬움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와 인천공항 탑승장의 다양한 상점들과 공연들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모양으로 넓게 뻗은 탑승장은 가장 중앙의 삼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연주와 함께 전통 춤을 추는 공연이 시작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전통춤은 너무나 색다르고 신기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서양권 국가의 탑승객들은 지나가다 말고 거의 다 그 공연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과 아시아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서양권 국가의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느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공연이었죠. 공연이 빠르게 끝났고 20분의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가나 싶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왔을 때에도 입국장에서부터 흥미로운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공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저희 커플이 한국과 중국에 다녀오고 두 나라의 공항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데요. 사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는 여행지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자연 경관이 멋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간다면 추천드리지만 도심권 여행을 가겠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굳이 왜 중국을 2주 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멋진 자연 경관은 감탄을 자아내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도심권에 들어선 순간 탄식과 불행이 닥치는 곳입니다. 아시아 문화가 궁금하다고요? 한국과 일본만 가보아도 됩니다. 중국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 또한 이런 충고를 새겨 듣지 않아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글 내용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이 글을 읽고 아시아 국가 여행을 계획하던 저와 남자친구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다음 작성할 글에는 정말 화가 나고 분했던 경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하겠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댓글에는 두 나라를 모두 여행해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한국과 일본을 가야지. 중국으로의 여행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댓글들이 많이 있네요. 한국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몇 명이나 주워주고 주인을 찾아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탈리아에 사는 PD 네슬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슬리는 이번에 각국의 취향과 국민성을 알아보며 치안이 좋은 국가와 안 좋은 국가의 차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한 뒤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국가를 돌아다녔지만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보인 특징이 신기하다는 네슬리 씨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네슬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멋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또한 여행이었죠. 저는 어른이 되어 PD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곧 제가 좋아하는 세계 여행을 그것에 접목하였는데요. 입사 첫날부터 거한 환영식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냐고 물더군요. 저는 거창하게 각국을 돌아다니며 세계 여러 나라를 알려주는 프로를 만들고 싶다고 출사표를 던졌죠. 선배들은 해외로 나가서 촬영하는 것이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냐며 타박 섞인 우려를 하며 저의 당찬 포부에 웃었지만 3년 뒤인 지금 저는 결국 그런 프로를 제작하게 됐어요. 여행 프로그램은 너무 흔하고 특별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각국을 비교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죠. 그때 이탈리아 내에서 치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치안을 비교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가까운 유럽부터 계획하고 촬영했지만 특별한 차이점이나 편집점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다들 비슷했거든요. 그러다 곧 한국에 다녀와 봤던 팀원들이 치안이 좋은 나라를 찾는다면 한국을 추천한다고 하는 말에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말로만 듣던 한국 방문에 너무나도 설렘과 동시에 한류 문화로 유명한 한국을 관광할 생각에 그 나라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랜 기획안 발표와 승인 끝에 팀원들을 이끌고 긴 시간을 견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녹초가 돼 있었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고기 냄새가 나는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괘씸할 정도로 사람을 미치게 하여 한국 삼겹살을 무자비하게 먹어치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같이 온 동료인 그렉은 한국 방문을 자주 했던 친구였는데 우리더러 한국식 바비큐를 먹는 건 아주 멋진 선택이라며 우리를 부추겼죠. 팀원들은 너무 피곤한 상태로 아무거나 먹자 힘들어 죽겠다며 징징대고 있었죠. 우리는 그렉의 말대로 한국 고깃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고 동료인 그렉은 곧 우리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렉은 우리가 한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웃기다며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하더군요. 그는 우리가 마치 북유럽에서 온 바이킹처럼 한식을 우걱우걱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신기해하는 그렉의 모습을 보며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렉의 설명을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비빔밥을 비비지도 않고 그냥 먹지를 않나, 사물찌개에 찍어 먹지 않나. 무슨 원시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요. 그렇게 그렉은 우리에게 한식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며 비빔밥은 고추장과 비벼서 먹는 것이고 고기는 쌈을 싸서 한 입에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렉의 말대로 다시 먹어보니 그냥 먹어도 맛있었지만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났어요. 그리고 PD의 마인드로 생각해보니 그런 모습을 촬영하고 먹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는 그렉의 임기응변은 정말로 엄지를 치켜 세워줄만 했죠. 그렇게 정말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미리 알아둔 숙소에 방을 배정받고 다음날 촬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다른 나라에서와 동일하게 한국 시민들은 핸드폰과 지갑을 놓아두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죠. 그렉이 워낙 한국은 치안이 좋다고 추켜 세웠기에 긴장감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첫날은 생각과 달리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핸드폰과 지갑이 보이는 곳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들 지나가 버려서 방송에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서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그렉은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국팀과 동일하게 지갑을 떨어뜨리면 도와줄지 보기로 했죠. 첫 촬영이 거의 소득이 없었기에 이번에는 기대를 살짝 내려두었어요. 그런데 촬영을 시작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단 한 번도 앞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걸 모르는 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떨어뜨린 사람을 다급히 부르고 친절하게 직접 주워서 가져다 주었죠. 이것은 방송을 위한 픽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국민성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장소를 옮겨 지하철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는 더욱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핸드폰을 방치해 두고 이동하는 사이 핸드폰은 이미 없어져 있었죠. 드디어 한국에서도 물건을 가져가 버렸구나 하면 우리는 핸드폰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도덕성을 확인하기에는 단 10초면 충분했습니다. 정확히 10초 만에 길을 가던 여성분이 주워서 안내 데스크로 가져간 것이죠. 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보는 건지 믿기지 않는다 말했고 그래도 역시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에게 되묻고 있었죠. 저는 호텔로 복귀하여 촬영한 편집본을 간단하게 편집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 프로가 한국 덕에 성공하겠다는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 답답해지더군요. 낮에는 촬영만 하느라 관광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한국을 더 구경하고 싶었죠. 저처럼 몇몇 팀원들이 방에만 있어서 답답하다며 나가서 길거리를 걷고 싶지만 해가 떨어진 밤에 걸어 다녀도 괜찮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렉은 괜찮아 여기는 한국이야 라는 말과 함께 길거리를 가볍게 산책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오밤중에 오래되어 보이는 한적한 길거리, 다른 나라라면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길거리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무섭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감성에 젖어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밤은 정말로 멋있었죠. 신호등에도 알록달록한 색상이 나오는 최첨단 시설들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버스 스크린 안내 시스템까지. 특히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밤에도 건물들에 불이 켜져 있으며 도로에 차들이 만들어내는 야경은 정말로 서울이 세계적인 대도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한국을 잘 아는 그렉은 한국은 짧은 시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라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풍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감상에 젖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얼굴에 미소를 품고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우리는 급하게 이탈리아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도중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자리 캐리어가 그냥 한참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호기심에 캐리어 근처로 가서 곁눈질로 쳐다봤고 그 자리에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에 도착하여 전 세계에서 촬영한 팀끼리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두바이를 촬영한 PD들은
여기는 아직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며 길거리 촬영본을 공유했고 중국을 촬영했던 PD는 의기양양하게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치안이 훌륭하다며 총 10번의 촬영 끝에 3번 정도만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을 분실했다는 걸 알려주었다고 말이죠. 곧이어 이번 방송의 메인 포커스를 중국으로 설정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PD님은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없었냐고 물어봤고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PD들은 모두 자신이 편집한 영상들을 공유하며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0번의 실험 결과 끝에 약 3번의 경우가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탈리아와 두바이의 경우 실제로 촬영 도중에 소매치기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본 사람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메인 PD님은 영상을 보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한국도 경찰이 길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지 물어보았죠. 저는 한국 사람들은 경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메인 PD님은 CCTV가 사방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자료를 조사하던 선배가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중국의 베이징이라고 대신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긴 회의 시간 끝에 명확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저는 한국에서 촬영을 도와준 친구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았죠. 도대체 한국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한국인 친구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에 대해 조사하다가 더 놀라운 뉴스를 발견했어요. 택시에 1억을 놓고 간 가방을 찾아준 기사님의 이야기, 이사하다가 발견된 전 주인의 현금 더미를 찾아줌, 새집, 주인의 이야기 등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과 돈을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찾아주는 훈훈한 뉴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촬영으로 한국에서 재미있는 일들과 감동받은 일들이 참 많은데요. 다음 휴가는 꼭 한국으로 가서 넉넉하게 관광하고 지내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저는 또 PD의 마인드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촬영하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멋진 경험과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취향과 시민의식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누군가는 이제 뻔한 이야기 아닌가 하시겠지만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고 자부심 가져도 되는 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